카팔보는 그 프락시말 카팔 로우를 형성하는 4개의 뼈와 그다음에 디스탈 카팔 로우를 형성하는 4개의 뼈가 있는데 그 프락시말 카팔 로우의 레디얼 사이드를 형성하는 게 스케포이드 본이고요. 이 스케포이드 본에 문제가 있는 거를 피지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그 애나토미컬 스놉 박스라고 해서 그 우리 엄지를 익스텐션 했을 때 APL, EPB가 그 미디얼 사이드를 경계를 지어주고요. 그 다음에 EPL이 레터럴 사이드로 경계를 지어주는 그 사이 온폭 들어가 있는 부위를 애나토미컬 스놉 박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그 이 프락시말 포션부터 해서 레이디얼 스틸로이드, 스카포이드, 트라페지움, 퍼스트 메타카팔 베이스가 있고요. 그래서 이쪽을 눌렀을 때 스카포이드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텐더니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볼라 서피스로 가서 그 이 레디얼 그 데비에이션 한 상태에서 만져보게 되면은 그 톡 튀어나온 뼈가 있거든요. 그거를 스카포이드 튜버클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텐더니스가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피지컬적으로 해서 스카포이드에 문제가 있는지를 의심할 수 있고요. 이 스카포이드 프랙처는 이제 그 트라우마에 의해서 생기는 카팔 본의 프랙처 중에 가장 흔한 것으로서 보통 손을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뻗친 상태에서 넘어졌을 때 발생하게 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나토미컬 스놉 박스라든가 또는 리스트의 도조 레디얼 에스펙트 쪽으로 해서 또는 스카포이드 투버클 쪽으로 해서 텐더니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피지컬을 할 때에는 그 썸을 검사자가 환자의 썸을 만지고 거기에서 그 엑시얼 축으로 해서 그 눌러봤을 때 그때 스카포이드 쪽으로 해서 그 페인이나 그런 게 유발되는 경우에 의심할 수가 있겠고요. 에큐트 페이스 때는 엑스레이에서 그 이 프랙처 라인이 보이지 않을 수는 있고요. 지금 옆쪽에 보는 그런 엑스레이 상에서는 그 화살표에서 나타내는 것처럼 스케포이드 중간 쪽으로 해서 그 스케포이드 웨이스트 있는 데 쪽으로 해서 프랙처 라인이 보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상에서는 그 프랙처 라인이 보이지는 않지만 강력하게 의심될 때에는 일단 임모빌라이저 시키기 위해서 썸 스피카 캐스트나 스플린트를 대고 2주 후에 팔로업 엑스레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한 2주 정도 임모빌라이제이션 시키는 게 좀 그 불필요한 경우에는 CT나 MRI를 찍어서 미리 일단은 프랙처를 컨펌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스케포이드 넌 유니온은 이제 환자가 인저리를 받고 뭐 스케포이드 프랙처가 있는데 제대로 치료받지 않는 경우나 또는 환자가 그걸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그래서 트라우마 히스토리는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리스트 페인이 있을 때, 그럴 때 그 엑스레이 찍었을 때 넌 유니온 형태로 해서 발견될 수가 있겠고요. 이거를 그냥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둘 경우에는 카팔본에 콜랩스가 일어나면서 OA 체인지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엑스레이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프랙처 세그멘트가 이렇게 전이 된다든가 또는 그 시스트 포메이션을 통해서 약간 그 레디오 덴시티가 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또 주변으로 스클레로시스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T에서 넌 유니온을 가장 잘 볼 수가 있겠고요. MRI는 이 스케포이드는 해부학적으로 프락시말 폴과 거기에 달려있는 그 앞쪽으로 볼라 서피스 쪽으로 해서 튜버클이 있고 중간에 그 웨이스트, 그 다음에 그 디스탈 폴이 있는데 이 그 프락시말 폴이 있는데 쪽은 블러드 서플라이가 안 좋기 때문에 에이바스클 네크로시스 같이 동반될 수가 있고, 이건 MRI를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핸드 오웨이 중에서 제일 흔한 거는 DIP 조인트 쪽에서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로 흔한 그 오웨이는 이 썸 쪽에 그 카포 메타카팔 조인트에 생기는 아스라이티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썸 쪽 베이스 쪽으로 해가지고서 조금씩 운전 중에 통증과 그 부종을 동반할 수 있겠고요.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짚는 능력이라든가 그런 그립 스트렝스가 떨어지고 글씨 쓰는 데 있어서도 장애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트라페지오 메타카팔 조인트를 따라서 그 텐더니스가 나타나게 되고, 조금 진행하게 되면은 엑스레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그 메타카팔 본 베이스가 서브룩세이션 되면서, 그러면서 이 도조 레디얼 사이드 쪽으로 해서 이렇게 튀어나온 것을 만져볼 수도 있겠고요. 이럴 경우에는 썸의 에이비덕션에 지장이 있게 됩니다. 그
액시얼 글라인드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아까 그 스캐포이드 프랙처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검사자가 썸을 그 잡고 그리고 그 액시얼 축을 해서 이렇게 그 누르면서 봤을 때 페인이나 크래프트스가 나타나는 경우에 의심할 수 있겠고요.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은 컨펌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스트레스 30도 정도의 PA로 해서 찍게 되고요. 그다음에 드커뱅 테노시노바이티스라고 해서 그는 그 이 APL과 EPB라고 해서 퍼스트 그 익스텐서 컴파트먼트를 형성하는 그 텐돈 쪽에 스테노징 테노시노바이티스가 생기는 경우로서 보통 이제 아기 낳은 그 젊은 엄마들이 아기를 많이 안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보통 흔하게 생기고 그래서 40, 50대 여자들 또 임신하거나 인펀트리는 엄마에서 주로 생기고요. 엄지손가락 움직이면서 레디얼 사이드 쪽으로 해서 리스트 페인이 악화될 수 있겠습니다. 진단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핑켈스타인 테스트라고 해서 그 옆에 그림에서와 마찬가지로 검사자가 썸을 잡아당긴 상태에서 얼라 데비에이션 하는 경우에 그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를 통해서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리스트 갱글리온은 이 리스트와 핸드에서 생기는 가장 흔한 소프트 티슈 튜머로서 보통 여자에서 잘 생기고 주로 20대에서 40대 사이에서 호발합니다. 그 리스트의 주로 도즘 쪽, 그 스캐포 루네이트 리가멘트 근처 쪽에서 소프트 티슈 그 매스를 형성하는 경우가 제일 흔해서 한 70% 정도 되고 이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센트럴 리스트 페인을 나타나게 되는데 그거는 그 갱글리온에 의한 매스 이펙트거나 또는 그 포스트리어 인터오시어스 너브를 압박함으로써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갱글리온이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그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크로닉하게 리스트 페인의 양상으로 해서 진단되지 않고서 계속 통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킴벅스 디지즈라고 해서 이 루네이트 자체는 카팔본 중에서 블러드 서플라이가 제일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에이바스쿨라 네크로시스가 잘 생기진 않지만 그래도 일단 그 이디오패시하게 나타나는 AVN 중에서는 가장 흔한 걸로 되어 있고요. 진단을 제때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안정시의 페인과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리스트 스티프니스가 나타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모션의 장애나 그 다음에 그 핸드 그립의 힘이 떨어지는 그런 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루네이트를 따라서 도저럴 리스트 페인이 나타나고 그쪽으로 해서 시노바이티스로 인한 그런 인플라메이션과 스웰링이 같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엑스레이 상에서는 어리 스테이지에서는 특별하게 나타나는 게 없을 수 있고요.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 스클레로시스, 루네이트의 스클레로시스에 의해서 레디오 덴서티가 증가하게 되고 프랙처 라인이 보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카팔 콜랩스와 그 다음에 스캐포이드가 그 플렉션 로테이션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콜랩스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디제너러티브 아스라이트 체인지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진단은 MRI고요. 근치적인 건 서지컬 트리트먼트가 근치적인 방법은 없고요. 서지컬 트리트먼트가 진행을 조금 느리게 한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인터섹션 신드롬이라고 해서 그 리스트 익스텐서 텐던은 6개의 컴파트먼트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가장 그 엄지 있는 데 쪽에서부터 보게 된다고 하면은 첫 번째가 그 APL, EPB라고 해서 아까 첫 번째 그 듣거뱅에서 얘기했던 그 첫 번째 컴파트먼트 형성하게 되고 두 번째가 ECRL가 ECRB가 형성을 하게 되고 세 번째가 EPL, 그다음에 네 번째가 그 익스텐서 그 인디시스 하고 익스텐서 디지토름,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익스텐서 디지티 미니미,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ECU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프락시마 인터섹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 그 퍼스트 컴파트먼트를 형성하는 그런 그 APL과 EPB 텐던과 그 다음에 세컨드 컴파트먼트를 형성하는 그 ECRL과 ECRB가 교차하는 그런 지점, 여기 동그라미 표시한 걸로 보게 되면 B에 해당되는 그 위치에서 교차되면서 그쪽에서 이제 그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를 프락시말 인터섹션 신드롬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A에 해당되는 것처럼 그 두 번째 컴파트먼트, 세 번째 컴파트먼트에 해당이 되는 ECRL과 ECRB, 그다음에 EPL이 교차하는 그런
그 부위에서 이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고요. 해박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도잘 서피스에서 그 리스터 쪽을 만져보게 되면은 살짝 튀어나온 뼈가 있거든요. 그걸 리스터 튜버클이라고 하는데, 리스터 튜버클에서 그 프락시말 쪽으로 한 4cm 정도 그 지점에서 보통 그 퍼스트 세컨드 컴파트먼트가 교차를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리스터 튜버클을 만지고 거기에서 4cm 정도 프락시말 포션 쪽으로 해서 만져봤을 때 그쪽에서 통증 같은 게 있을 경우에 프락시말 인터섹션 신드롬을 의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리스터 튜버클에서 조금 디스탈 포션 쪽으로 해서 만져봤을 때 텐더니스가 있거나 할 경우에는 디스탈 인터섹션 신드롬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TFCC 인저리 얘기할 때 이 TFCC에 해당되는 얼라사이드 쪽은 보통 그 이 리스트 모션에 있어서 서스펜션 조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완충작용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스캐포 이 레디얼 사이드 쪽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그런 미케니컬 그런 엑시스를 형성하는 그런 부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쪽에 이제 인스터빌리티가 있을 경우에는 기능 장애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의심할 수 있는 걸로는 스캐포 루네이트 인터벌을 만져볼 수 있겠는데요. 그거는 좀 전에 얘기 드렸던 도잘 서피스에서 리스터 튜버클에서 1cm 아래쪽으로 만져보게 되면은 그쪽에 살짝 들어가 있는 그런 부위가 만져질 수 있겠는데, 이거를 스캐포 루네이트 인터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스캐포 루네이트 인터벌이 넓어지거나 불안정해지면서 그쪽에서 텐더니스라든가 그런 거를 그런 게 나타날 때 이제 인스터빌리티 의심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왓슨스 테스트라고 해서,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캐포이드 시프트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발표한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검사자가 이 스캐포이드 튜버클을 엄지로 이렇게 만지고 맨 처음에는 환자를 데비에이션 시킨 상태에서 이 도지 플렉션 하면서 그 레디얼 데비에이션 시키고, 그러면서 이 살짝 플렉션을 시키게 되면은, 그러면 스캐포이드가 서브룩세이션으로 인해서 지금 오른쪽 사진에 가장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가장 오른쪽에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게 디스탈 레디우스고요. 거기에서 약간 볼처럼 보이는 그쪽에 스캐포이드가 있는데, 이 스캐포이드가 포사에서 도잘 쪽으로 서브룩세이션 돼 있는 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유발한 상태에서 이 검사자의 썸을 떼는 경우에 이 스캐포이드가 제자리에 돌아오면서 파핑 사운드나 크로킹 사운드가 들리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인스터빌리티를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스캐포 루네이트 인스터빌리티는 이제 보통 엑스트 인저리는 환자가 트라우마 히스토리가 있고요. 핸드 이쪽 하이퍼시나 리전 쪽에 충격을 가해지는 그런 낙상에서 보통 생기게 되고, 환자는 이제 얼라 데비에이션 되고 스피네이션 된 자세에서 강하게 익스텐션 될 때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디퓨즈하게 스웰링이 생기고 엑스레이에서는 특별하게 이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환자가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왓슨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진단하기는 어렵고요. 이럴 경우에는 간접하게 의심된다라면은 관절 천자를 통해 가지고 헤마스로시스가 있는 경우에 리가멘트 인저리가 심하다라는 것을 의심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점차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서브어큐트 스테이지 또는 크로닉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환자가 이렇게 리스트를 움직임에 따라서 통증과 함께 파핑 사운드 또는 클리킹 사운드가 들릴 수 있겠고, 그러면서 쥐는 힘이 떨어지고 이 스캐포이드하고 도잘 아까 얘기했던 스캐포 루네이트 인터벌 쪽으로 해서 텐더니스가 있게 되겠고요. 그럴 경우에 왓슨 스캐포이드 시프트 테스트를 통해서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진단 MRI입니다. 그러면은 이 구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스캐포이드하고 루네이트는 이 슬리리라고 해가지고 스캐포 루네이트 인터오시어스 리가멘트가 꽉 조여주고 딱 지지해주는 그런 인트리식 스테빌라이저로서 큰 안정성을 유지를 시켜주고요. 오른쪽에 있는 MRI를 보게 되면은 S가 스캐포이드고 L이 루네이트인데, 그 사이에 약간 로우 시그널을 통해서 트랜스버스하게 보이는 그게 약간 멤브레이너스 세그멘트의 스캐포 루네이트 인터오시어스 리가멘트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게 연속적으로 하는 걸 보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스테빌라이저
작용하는 게 이 볼라 서피스 쪽에 익스트린식 스테빌라이저가 있고, 그 다음에 도잘 익스트린식 스테빌라이저가 있게 되겠습니다. 먼저 볼라 익스트린식 스테빌라이저를 보게 되면은 볼라 그 왼쪽 그 사진에서 보게 되면은 그 RSC, RLT 이런 식으로 해서 리가멘트들이 여러 개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2차적으로 안정을 시켜주게 되는데, 스케포 루네이트라고 해서 가운데 쪽에 있는 그 리가멘트는 이런 미케니컬 그런 인테그리티를 유지시켜주는 것보다는 그런 그 뭐 미디안 너브라든가 그런 그 아터리들이 지나가는 뉴로바스클라 컨두잇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게 최근에 이제 그 보고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잘 익스트린식 스테빌라이저로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도잘 인터카팔 리가멘트와 카피테이트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그 핸드나 리스트를 이렇게 익스텐션 하게 될 경우에 그 이 프락시말 카팔로우에 해당이 되는 스카포이드 루네이트, 트리케트롬이 그 이 카피테이트와 락킹이 되면서 그러면서 일사불란하게 그 익스텐션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도잘 인터카팔 리가멘트입니다. 도잘 인터카팔 리가멘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카포이드하고 트라케트롬이 이 그 리가멘트가 텐션 되면서 조여주게 되고, 그 사이에 카피테이트가 들어가서 스크루 그 클램프처럼 해서 딱 껴가지고서 잠기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서 안정성을 유지하게 되는 그런 걸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이 도자 인터카팔 리가멘트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되고 있고요. 엑스레이 상에서 보게 되면은 일단 A는 그냥 PA고요. PA 상에서는 그 이 인스터빌리티가 진행되면서 그 스케포이드가 프랙션 되면서 그 프락시마 쪽에 있는 튜버크라고 웨이스트 쪽으로, 스카포이드 웨이스트 쪽으로 내려가면서 하나의 링처럼 보인다고 해가지고서 이제 링 사인이라고 하는 게 나타날 수 있겠고요. B는 그 플렉션 스트레스 뷰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아까 이제 왓슨 테스트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그 스카포이드 포사로부터 스카포이드가 그 도잘 쪽으로 해서 서브룩세이션 되고, 그 위쪽에 그 약간 어벌전 플렉처가 있어서 보니 세그멘트가 보이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C는 얼라 데비에이션 뷰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그 스케포이드하고 루네이트 사이의 간격이 벌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MRI 상에서는 아까 정상적인 그런 슬릴은 이제 약간 살짝 로우 시그널로 해서 트랜스버스하게 연결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게 단열이 끊어지는 양상을 통해서 의심할 수 있겠고요.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 스케포 루네이트 인스터빌리티는 이제 스테이지를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눌 수 있겠고요. 그래서 1단계에 해당되는 어컬트 인스터빌리티부터 다이나믹 인스터빌리티, 그 다음에 SL 디소시에이션, 그 다음에 DC라고 해서 디스탈 그 도잘 인터컬레이티드 세그멘트 인스터빌리티, 그 다음에 이제 디스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슬랙이라고 해서 스케포 루네이트 어드밴스드 컬랩스에서 5단계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한다면은 맨 처음에 이제 슬릴의 도절 리가멘트가 인텍트하냐에 따라서 이제 1이냐 2냐를 나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절 쪽에 스케포 루네이트 리가멘트가 회복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2.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스케포이드가 플렉션 되면서 그 레드 스케포이드 쪽이 이제 약간 벌어지는지 여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로 인해서 디스탈 카팔본의 말 얼라이먼트가 나타나는 경우, 그러면서 이제 이 디제너티브 체인지가 해당되는 경우로 해서 단계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진단 기준에 있어서 보면은 SL 앵귤이니 뭐 그 RL, CL 이런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그 엑스레이 상에서 그 카팔본을 보면서 각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라디얼 사이드 우리스트 컴프레션 2개를 넣었는데 포스트 인터세우스 너브하고 워텐버그 신드롬이 2개로 나눕니다. 워텐버그는 아시다시피 그 독일의 정형외과 의사인데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마지막 그 연구를 많이 해서 많이 알려진 사람이죠. 워텐버그 사인이라고 손가락과 이거 안 붙여지는 거 워텐버그 사인 얼른 유명하죠. 어쨌든
포스트 인터오세스 너브가 인저리를 입으면은 생각나는 거, 그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혹시 기억하셔요? 히치하이크 사인. 이거 기억나세요? 히치하이크 안 되는 거. 히치하이크 사인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포스트 인터오세스 너브 인저리에 의해서 이게 안 되는 거. 리스트 익스텐드 하는 거 이거 안 되는 거. 히치하이크 사인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워텐버그 신드롬이라 가지고 포스트 인터오세스 너브 라디얼 러브의 그 쉽게 말하면 모터 브랜치인데 센서리 브랜치, 우리스트 조인트 들어가는 센서리 브랜치에 문제가 생기는 걸 워텐버그 사인으로 ECR의 익스텐드 카피 라디얼리스 롱구스와 브라키 라디얼 사이에서 마찰되는 거죠. 이 두 개를 왜 얘기하냐면 이 두 개 주행이 실제로는 두꺼방스 디즈나 인터섹션 신드롬이나 혹은 다른 병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익스텐션 인디시스 뭐 이제 타이노시노바이티스나 이런 것들하고 거의 분간하기가 어렵거나 혹은 그거 자체로 그 드물지만 오진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또 이거 자체는 이 PIN에서 예를 들어서 PIN에서 모터 심프텀 전혀 없이 이 마치 테니스 엘보처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 왜냐면 PIN은 모터잖아요. 근데 PIN이 일부 센서리가 여기 일부 캡슐에 지배하는데 드물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신드롬은 이제 슈퍼피셜 라디얼 너브의 이제 통증인데요, 여기에. 이거 자체도 물론 그렇게 많은 걸로 되지 않지만 실제로 이거와 유사한 증상, 환자분들이 이걸로 진단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워텐버그 신드롬 진단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닥터의 주관적인 거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얼마의 인스턴스가 있는지, 그다음 어떻게 되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병은 이제 여기 우리스트 라디알 페인에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상황을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포스트 인터오세스 너브요. 이너베이션하는 머슬들이죠. 익스텐서 머슬들이. 그래서 특히 익스텐서 인디시스 중요합니다. 그다음 이것이 마찰되는 데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라디알 헤드 여기 보면 카피툴룸 있는데요. 라디알 헤드와 카피툴룸 있는 데서의 마찰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슈피네이터로 들어가는 데 마찰, 이게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슈피네이터가 나오는 데에서 마찰, 이런 걸로 모터 위크니스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위에서 존재했을 때는 증상이 포스트 인터오세스 너브 되기 전에는 여기서 이 증상들이 마치 테니스 엘보 증상처럼 나타나고 모터 위크니스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물게 레시오 오브 헨리라고 해가지고 베슬이 커지면서 이것에 대한 마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그 다음 이것이 이제 근데 여기서 하여튼 이 아케이트 오브 폴쉐라고 하는 슈피네이터 머슬의 우리 그 입구에서 이제 마찰인데 이게 제일 많죠. 이것이 이제 포스트 인터오세우스 너브 컴프레션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포스트 인터오세우스 너브는 모터 브랜치고 여기서 나눠져 라디얼 너브가 나눠서 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슈피네이터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슈피네이터 신드롬 관련돼서 슈피네이터 주위에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는 것들과 같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거는 모터만 위크니스 된 경우 매우 레어합니다. 서절이나 뭐 이런 거 이후에 나타나지만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와 유사한 슈피네이터 주위의 증상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 우리스트 페인이기 때문에 슈퍼피셜 브랜치, 라디알 슈퍼피셜 브랜치의 증상들이 또 있는데 이걸 워텐버그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아시다시피 슈퍼피셜 브랜치로 내려가고 있고 이 슈퍼피셜 브랜치가 이너베이션 하는 걸 보면 ECRB하고 브라키 라디알리스 사이에서 마찰되는 거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브랜치가 내려오면서 APL 아래에서 마찰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스 조인트 안에서 스테로이드 프로세스 조인트에서 마찰이 되는 거 그래서 보통 우리스트에서 9cm 정도에서 마찰되거나 그 다음에 브라키 라디알리스와 그 다음에 ECRB 사이에서 나오는 익시티에서 마찰되는 두 가지 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증상은 여기서 나오는 게 제일 많고요. 여기서 너브를 건드렸을 때 태핑했을 때 찌릿찌릿 저는 게 제일 많고 엔트랩하는 부위에서도 눌러서 통증이 나타납니다. 결국은 증상은 이제 라디얼 리스트 사이드에 찌릿찌릿한 통증이 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왜 이 얘기를 얘기했냐면 이게 비교적 상당히 드문 병인데 얘기한 이유는 섞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두꺼방스티즈라고 하는 거나 아까 말했듯이 그 두꺼방스티즈 엔세시스나 텐던 주위에 변화가 와 있는 거 그것을 변화를 오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단순히 오버유스가 아니라 디저너티브 체인지인데 그 디저너티브 체인지를 유발하는 것 중에 중요한 건 너브의 너브의 디스펑션, 디저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거고 너브의 디스펑션, 디저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적절하게 시그널을 주거나 받는 거에서 기능이 떨어지는 거고 그것의 한 중요한 원인은 너브 루트의 크로닉 웨어 앤 티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쉽게 말하면 감춰져 있는 병이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환자에서 너브 루트에 문제가 있다고 체크가 되는 환자들은 우리가 피지컬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히 라디알 사이드 위스트 페인이 있는 환자에서는 저희는 루틴으로 서비칼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문제가 있거나 좀 더 증상이 좀 모호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MRI까지 찍고 서비칼을 같이 치료해야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페인이 있으면 반드시 라디알 사이드의 머슬과 너브를 팔페이션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